네, 안녕하세요. 하이킹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출인데 가계부채,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계부채 세계 1위다 라고 했고, 요 동아일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뭐, 4년째 세계 1위라고 써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요거는, 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2년도에도 GDP 대비 가계 빚이 세계 1위. 그 다음에 20년도에도 GDP 대비 1위. 그 다음에 15년도에도 1위. 이거 계속 찾으면 너무 많아서 한 이 정도까지만 찾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한국이란 나라의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구조적 시스템 문제인 거예요. 구조적 시스템 문제.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사실 자영업으로만 한 13년, 14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면 위축되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그러잖아요.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뉴스를 봐야 돼, 기사를 봐야 돼 하는데 내가 막상 뉴스를 봤는데 여기에서 좀 꼬여 있으면 자꾸 쫄아요. 그래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부정적으로 되고 비관론자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드리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계부채라는 단어는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 가정에서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우리 그냥 가정에서 빚을 지고 있는 대출, 이 모든 거를 이제 가계부채라고 합니다.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뭐 국가부채가 있고 기업부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라는 건 한 가정에서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 이렇게만 보면 이게 왜 우리나라가 GDP 대비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이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나라라고도 하죠.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래도 2000년 초반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뭐 OECD 회원국 중에서 6위, 이게 이제 21년도 기준이긴 한데 21년도보다 사실은 조금 더 지금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항상 상위권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나라죠. 이 말은 자영업자가 개인 사업자가 받는 대출도 가계부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업 대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는 모든 것도 가계부채로 넘어가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를 많이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좀 문제긴 하죠. 그래서 좀 가계부채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애매한 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6위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나라가 GDP 대비 1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계부채는? 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렇고 10년 넘게도 그렇고 앞으로도 꾸준히 GDP 대비 세계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가계부채 GDP 대비 세계 1위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절대 쫄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전세제도.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뭐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 임대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다 월세지.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냥 집주인하고 여기 임차인하고 그냥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외국인들이 볼 때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제도예요. 왜냐면 내가 뭐 2억이든 뭐 10억이든 뭐 5억이든 2년 동안 보증금 내놓고 살다가
나갈 때 그 돈을 100%다 보전 받으니까. 그러면은 주거비가 어떻게 보면 빵원이죠. 네. 근데 이제는 전세 대출이라는 걸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비가 발생을 한 거지. 옛날에는 2000년도 전만 해도 전세 대출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때 당시에 전세를 사시던 분들은 주거비가 빵원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좀 추가로 발전이 됐냐면, 집주인이, 네,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전세 보증금이죠. 전세 자금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융통하고, 네, 세입자는 매달 이자를 부담하는, 요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네, 무이자. 사실, 여기에 조금 핵심을 두면 좋은 게, 요게, 일단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고, 약간 생각을 약간 바꿔야 되는 게, 옛날에는 월세 살면 가난해, 전세 살면 중산층이야, 자가가 있어? 그러면 그래도 좀 사네? 근데 세를 내줬어? 아, 잘 사네. 야, 요 정도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야? 그 다음에 그냥 네, 무주택자는 보호받아야 돼? 뭐, 요 약간 전세 살면, 사기에, 이렇게, 위험성이 있어? 뭐, 이런 걸로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전세 산다고 이제는 뭐, 중산층이야도 아니고, 월세 산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성공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무주택자가 성공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전세 자금을 해서 무이자로 융통한다? 사실 이것도 조금 저는,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라에서. 결국엔 사금융이에요. 사금융. 네.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 해주면 될 것을 정부가 집주인은 더 이상 대출 받지 마 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받아요? 이제 임차인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임차인이 내요. 그래서 이건 좀 사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뒤에서 좀 다시 할게요.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전세제도는 임차인이 뭐 예를 들면 이 아파트, 네, 주택이죠. 뭐 5억 원의 전세금을 갖고 들어갑니다. 네, 근데 시세가 한 8억 정도였다고 칠게요. 보통 뭐 시세 대비 뭐 한 60%, 70% 이렇게 평균으로 잡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잡으면 한 5억이었다고 치면 이거를 한 2년이 지났더니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됐어요. 그 임대인은 시세 상승을 이 2억에 대해서 임대인이 다 가져가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정부가 마련해준 갭 투자예요, 갭 투자. 네.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나쁜 거면 정부가 없애야죠. 근데 이제 사실 못 없애는 시스템까지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정부는 없애고 싶어 하지만 쉽게 못 없앨 거다. 네, 쉽게 못 없앨 거다. 왜냐하면 이 무이자 24개월을 우리는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빌린 거죠. 네. 원래 은행한테 빌리면 될 걸 은행한테 못 빌리게 해버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결국엔 정부가 무리한 개입을 한 거예요. 네. 정부가 무리한 개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원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IMF 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IMF 이후에 네. 김대중 대통령, 제가 지난번 통화량 때 네, 사회주의 때인가? 그때 3대장이라고 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근데 김대중 때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전세자금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게끔. 이때 처음 전세 대출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원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이때는 뭐 많지는 않아요. 뭐 서울은 한 3,500만 원, 뭐 광역시는 3천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해주진 않았죠. 요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렇게.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2001년도에 시작을 한 거고 2002년도에 우리는 한일 월드컵을 치렀고 그 돈도 필요했고 좀 자금이 돌아야 되고 이 이전에 IMF로 나라가 좀 망했었고 집 가진 사람들이 무너졌고 그랬더니 집을 다들 안 살려고 하는 사회적인 심리가 작용을 했고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을 더 이상 받지 않고 그러니까 대출이 안 움직이니까
돈이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 당시는 뭐 저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지금의 제 지식으로 조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런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 사람들은 나 월세 사러라는 말을 쉽게 못 뺐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럼 전세를 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전세를 대출을 해주면 사람들이 집주인한테 대출을 해준 게 아니니까 네, 국민들은 뭐라고 하지 않을 거고 저소득층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해서 월세 사는 너희들도 그 당시에 월세 살면 가난해라는 그 뭐랄까 약간 명찰 같은 게 붙으니까 전세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 대출이라는 걸 만들어서 은행도 좀 살리고 네, 시장에 돈도 좀 돌게 하는 네, 결국 누군가 이자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서 통화량을 늘린 케이스가 이때가 출발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전세 대출을 늘리죠. 네. 이때 되면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제 네, 전세 대출을 늘립니다. 노무현 때도 임대인들한테는 대출을 못 받게 하고 임차인들한테 전세 대출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는 임차인이 갚아 나가고 임대인은 그걸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된 거죠. 결국에는 사금융을 확장시킨 거예요. 네,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사금융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전세 대출을 확대했는데 괜찮네. 그래서 2008년도에 노무현에서 1억에서 2억으로 2배를 늘리죠. 네, 엄청 늘린 거예요. 지금 약간 이런 개념이죠. 다주택자 임대인한테 10억 정도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20억을 늘릴게 라고 하면 욕을 엄청 먹으니까 네, 임차인들을 활용한 겁니다. 네, 임차인들을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누가 따라해요? 문재인이 따라하죠. 문재인 정부 때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3억에서 5억으로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반환 보증도 5억에서 10억으로 늘려주는 거죠. 이 반환 보증은 요즘 좀 말이 많은 네, 전세대출 뭐 사기나 이런 반환하는 네, 그 허그를 무너뜨리게 한 케이스죠. 네, 5억에서 10억을 늘렸으니까 당연히 임대인들, 집주인들은 이만큼 또 늘릴 수 있는 법적으로 네, 결국엔 사금융을 이렇게 장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게 문제죠. 문제는 맞지만 정부가 네, 장려한 거고 정부 중에서도 언제 많이 장려가 됐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사회주의의 3대장 이 3명이 많이 장려를 했다. 그리고 이들이 꼭 한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전세 사기는 터집니다. 지금 전세 사기 문제 엄청 많이 터지잖아요. 문재인 때 전세 이 보증을 엄청 올려줬어요. 이때 만약에 안 올렸으면 지금 안 터질 거예요. 이때 올려주고 지금 문제 생기면 현 정권이 이제 덤탱이를 쓰는 거죠. 똥치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차인 살리는 척 죽이기 정책을 누가 했는지 보시면 정말로 이들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했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가계부채를 보시면 가계부채는 지금 13년도에 한 1000조가 좀 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요 오렌지 색깔을 제가 총 예금량으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당연히 늘죠. 매년 늘죠. 우리의 최저시급이 매년 느는 것처럼 당연히 가계부채도 매년 늘어요. 근데 문제는 총 예금도 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을 늘었는데 대출이 원래가 300만 원으로 월급을 생활할 때 내가 대출이 100만 원이 있었어. 월 100. 근데 내가 월급이 월 200으로 줄고 대출이 150으로 늘었어. 이건 엄청 문제죠. 이건 엄청 문제 맞죠. 근데 내가 월급이 500으로 늘었는데 대출이 100만 원이었던 게 한 200으로 늘었어. 이게 문제냐는 거죠. 그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 어디서도 총 예금이 늘었다는 뉴스나 기사는 말해주지 않아요. 네.
사실 이거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뭐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통계청 가서 보시면 이 그래프 다 볼 수 있어요. 이거 다 다운받을 수 있고, 이걸 얘기를 안 해주고, 사람들은 공포를, 약간 뉴스나 기사는 공포를 조장을 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잘 읽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공포에 대한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공포를 너무 받으실 필요는 없다. 네, 좀 이런 것까지 알고 보시면, 예금이 더 많은데 왜 이 부채가 늘어났다는 게 문제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내 통장에 예금이 없는 거지, 부자들의 통장에 예금은 많을 수 있어요. 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계부채가 계속 세계 1위를 할 거고, 앞으로도 1위를 할 거고, 내년에도 1위를 할 거고, 계속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네. 그럼 언제 문제가 되냐? 이 그래프가 반대로 될 때. 이 그래프가 반대로 되는 타임은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늘 보면서 이제 약간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가 되는 거지 나라가 문제되는 거는 그렇게 아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보니까 이런 유튜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죠. 1년 전 거. 네, 1년 전에 99%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경제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 이제 1년이 지났고 한 2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망하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1%의 기적으로 살아있는 나라인가? 뭐 이런 생각 해볼 만하죠. 그리고 1년이 지났더니 이 사람들이 또 한 번 더 얘기해요. 네, 또 이제 망한다고. 나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네,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렇게 잘 알면 망하지 않게끔 해줘야죠. 근데 공포 마케팅은 잘 먹혀요, 원래. 뭐 예를 들면 뭐 학원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면, 네, 뭐 영어 못하면 망한다고 하면 또 다 이렇게 영어를 가리키게 되고, 이제는 뭐 AI 시대, 뭐 그냥 AI 시대 뭐 우리 아이 이대로 괜찮은가, 뭐 크게 그게 없는데 괜찮은데 AI 시대 우리 아이 뭐 이대로 괜찮은가 이렇게만 해놓으면 또 엄마들은 괜히 또 뭐 가르쳐야 될 것 같고 코딩 같은 거 시켜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공포 마케팅이 좀 먹히는데,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국가 채무가 있고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 경제가 IMF 대비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좀 이렇게 같이 편안하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개만 봐도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뭐 한국은행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 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1인 GDP 대비로 본 거고, 이번에는 국가의 GDP,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버는 거 대비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건데, 지금 꾸준히 올라와서 5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가 뭐 우리나라가 뭐 1년에 뭐 100조를 벌면 50조 정도의 대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채무는 이렇게 보시면 뭐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정부가 상환해야 되는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이라고 합니다. 네. IMF가 이렇게 국가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다음 표를 보면, 이게 이제 뭐 한국은행 보고서에 있는 걸 갖고 온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익률, 소득 이런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채무가 같이 늘어나요. 이거는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고 욕을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건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네.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버는 게 없는데 늘어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돈도 못 버는데 계속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해.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건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괜찮다라기보다는 줄여나가는 게 좋겠지만, 그냥 채무가 늘어났다, 작년보다 늘어났다, 이거 갖고만 얘기할 건 아니다. 왜냐면 무조건 작년보다 늘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보고서에 있는 걸 제가 좀 몇 개 갖고 왔는데,
네, 23년 기준으로는 50%로 한국은행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수준이래요. 네. 그럼 그 다른 나라를 어디로 얘기했나 보면 IMF 기준으로 네, 독일, 영국, 프랑스는 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에서 90%로 네. 우리나라는 50%니까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독일, 영국, 프랑스 네, 이런 유럽의 네, 이런 선진국들보다는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한 거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뭐 각각 100%, 200%를 상회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미국하고 일본은 왜 괜찮은가에 대해서 밑에 써 있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국내 기관에서 나라 빚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여서 뭐 괜찮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 기축통화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네, 미국은 왜 괜찮은지, 미국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네, 미국은 사실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00%를 넘기는데 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기축통화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네, 뭐 당연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을 보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채를 자기네 자국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비슷하거든요, 사실. 뭐 코로나19 피해 뭐 이런 거 뭐 소상공인 만기 연장 22년도 했던 거죠. 만기 연장 해줘라. 뭐 소상공인 또 대출 만기 연장 해줘라. 뭐 기업은행 뭐 소상공인 또 만기 연장 해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대출의 문제를 이거를 해외에서 빌린 게 아니라 국내 은행한테 빌렸고 정부가 이거를 좀 문제가 된다 싶으면 개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국내에서 기업에서 다 국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좀 문제가 된다 싶으면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IMF는 IMF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면 길어지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IMF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나라가 보증을 서서 해외 돈을 좀 땡겨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을 많이 땡겨서 쓰면서 나라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가계부채, 소상공인 문제가 있어? 근데 어차피 우리끼리 돈 주고 빌린 거잖아. 그러면 네가 조금만 늦게 받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제끼리나 뭐 친인척끼리 돈을 주고 받았어요. 돈을 빌렸어. 문제가 생겼어. 근데 아주 좀 여유 있는 형제니까 그냥 뭐 뭐 내년까지 줘. 뭐 빌릴 때는 올해까지 갚기로 했는데 그냥 내년까지 줘. 이렇게 하면 또 문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계속 문제가 되진 않아요. 누군가는 뭐 개개인으로 다 따져보면 문제가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걸로 나라가 망할 정도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그런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버텨나가야 되지? 그럼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이 가계부채 GDP 대비 세계 1위라는 단어로 공포를 가질 게 아니라 결국에는 또 네, 저는 기승전 내 집 마련 하나 해야 된다. 네, 내 집 마련 하나 해야 된다. 제가 자꾸 내 집 마련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결국 내 집 마련을 해야 돼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집 마련 해야 되고 결국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런 여기서 내가 벼락거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받을 거고 이게 24년도 6월달 기사죠. 그리고 21년도도 벼락거지라고 했고, 네, 뭐 집값에 대한 것만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21년도에도 무주택자들, 네, 정부 믿고 전세 연장했는데 이혼 위기, 네, 이때 이혼도 했고, 뭐 뉴스로는 이혼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약간 뭐 안 좋은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근데 또 20년도에도 아파트값 상승, 상대적 박탈감의 벼락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시면.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쓴 거는 아파트를 갖고 있지 않는, 집이 없는 사람과 집이 있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에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없네. 저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1만 주나 갖고 있네. 나는 벼락거지네. 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다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한 50% 정도는 갖고 있어요. 여기 국민 절반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갖고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다주택자는 아니더라도 내 집 하나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동일하게 집을 갖고 있어야 저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했을 때 그냥 저 사람 집이 5억이 오를 때 내게 3억이 오르니까 슬픈 거지, 나는 빵원인데 저 사람은 5억이 올랐네? 1억 정도의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벼락거지라는 단어에 내가 포함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왜냐면 국민 절반이라 했잖아요. 국민 절반. 네.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국민 절반은 둘 중에 한 명. 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내가 여기 이 둘 중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냐,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냐, 얘 포함이 어디에 될 거냐. 네. 이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아니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지방도 충분히 오르고 지방에서 오히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금융을 장려하잖아요. 네. 정부에서 사금융을 장려하잖아요. 그 사금융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대출을 어떻게 이용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금융 잘 이용하시면 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는 무조건 갖고 계셔라. 이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나한테는 오지 않게끔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옛날에 한 10년 전에 하우스푸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지난 첫 시간에 갖고 왔던 건데, 네, 60년대도 내 집 없는 서름이 있었죠. 90년대도 있었고, 저는 절대로 지금 다주택자를 권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주택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나 못해요. 정말.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라서 일단은 내 거 하나부터 잘 챙겨보자. 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있었고 2022년도에도 내 집이 없으면 서름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벼락거지 이야기가 있었고, 네, 지금 이거 보시면 다주택자 대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네, 1주택자 대 무주택자 자산 격차가 거의 10배죠. 그러니까 내 거 하나는 최대한 빨리 만들면 좋겠다. 이거는 타이밍이 없어요. 다주택자는 타이밍 싸움을 해야 되지만 1주택자는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뭐 어때요? 집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차는 내가 차를 샀어. 비닐 뜯고 열심히 막 운행을 해. 운행을 하면 할수록 노후도가 막 발생을 하면서 차값이 떨어져요. 근데 집은 이미 내가 20년, 30년이 지난 걸 샀어. 신축이 아니야. 그리고 얘가 또 10년, 20년이 지났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용을 계속 했는데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건 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은 타이밍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무에서 1로 올 때는 타이밍보다는 내가 얼마나 빨리 이제 이거에 대한 용기가 가졌냐, 네, 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 집 없는 사람 하면 그냥 빠질 수 없는 분이 있어서 그냥 다시 갖고 왔어요. 네, 박영선. 내 집 없는 서름을 앞당기겠다는. 네, 다행히 이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지 않았기에 아직까지 조금 덜 앞당겨졌죠. 네, 집 없는 서름은 항상 있어요. 근데 다행히 아직 앞당겨지지 않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김현미, 네, 김현미 지금은 좀 그런 분이죠. 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국토부 장관을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20년도 8월 25일 날 기사 보면 30대 영끌 매입 안타까워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22년도 기사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가격 자산 차이는 9.5배에 달한다 했고, 김현미 장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진성준 의원이 이렇게 커버를 쳤죠. 방어를 쳤어요. 왜 이거 갖고 국힘 쪽에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커버를 쳤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게 백분 토론이거든요. 20년도 요 발언, 김현미 장관 요 발언하기 한 달 전에 이 백분 토론에 나와서 집값 상승 이게 말이 계속 되느냐 뭐 안 되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국힘 쪽이랑 해갖고 백분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분이 어차피 이렇게 100분 동안 집값이 문제다, 뭐 집 사면 안 된다, 막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내뱉고 마이크가 이제 끝난 줄 알고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사과조차 없었죠. 근데 이분이 지금 뭐 하냐면 이분이 또 금투세에 찬성하고 있어요. 예. 더 웃긴 게 뭐냐면 서울에서 전세 사기가 지금 원탑 투탑 하는 데가 강서구 화곡동이거든요. 이 사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욕을 할 뻔하고. 근데 이분이 강서구 그 의원이에요. 그걸 그거나 신경을 쓰지. 좀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 금투세를 왜 찬성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주식도 별로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이죠. 네. 어차피 집값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직장인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직장인이야. 그냥 여기 와가지고 민주당 의원으로 와서, 집값이 문제가, 어차피 지금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 다주택자 죽여야 된다. 이렇게 확 얘기해놓고, 이제 딱 방송 끝나면 어차피 이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국힘 쪽으로 이제 왔던 분이, 아니, 갑자기 이렇게 태도 바꿔서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그냥 껄껄껄 웃고 갔어요. 네. 유튜브 찾아보면 아직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네. 지금 와서 금투세 찬성하는 직장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걸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김현미, 문재인 시절에 다주택자한테 경고했죠. 집 팔아라. 17년 8월 달에. 그리고 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3대장 밑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이렇게 탁 치고 갈 수 있게 해줬던 또 이 사람들 얼굴과 이름을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상대적 박탈감을 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김수현은 이제 노무현 때 했던 사람이고, 그거를 김현미 장관이 다 이어받아서 그대로 한 거고요. 김상조도 마찬가지예요. 김상조도 정책실장으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계 125차례를 조작했죠. 언제? 이 전 정권 때 이 김수현 이 사람 김수현, 김현미 그래서 11명이 올해 3월 달에 기소를 시켰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때가 딱 요때죠, 요때. 요때 이렇게 두 명이 이만큼 올린 거를 나는 질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나 혼자 이만큼 할 거야. 그래서 이만큼 올린 문재인. 그래서 결국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 집 마련 하나는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타이밍이 없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이렇게 가계부채 이렇게 욕하는 거 이 사람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겁먹을 필요 없다. 왜냐면 여러분들 누군지 모를 수도 있고, 이제 좀 부동산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런 경제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제가 이렇게 가려놨어도 다 알 텐데, 이분들은 몰라도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투자하지 않더라도 다 아는 사람이 있죠. 워렌 버핏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있죠. 이분도 결국에는 보시면 2005년도에도 10억 달러를 손실을 봤고요. 16년도에도 26억 달러를 손실을 봤고요. 22년도에도
57조 원을 손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이 워렌 버핏도 못 맞춰요. 네. 경기 침체는 못 맞춰요. 이분이 이때 손실을 본 거는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손실을 본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결국에는 모든 지구의 어떤 경제학자도 못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맞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공포 마케팅으로 쫄아서 내 집 마련을 미루지 마셔라. 네. 투자를 무리하게 하면 안 되지만 내 집 마련 하나는 투자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그 의식주잖아요. 네. 집은 있어야죠. 네. 집은 있어야죠. 내가 살 집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힘들면 집 갉아먹고 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고, 너무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 지금 계속 나오는데 너무 믿을 건 없다. 근데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저도 몰라요. 예측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알면 천재죠. 네. 뭐 드라마 뭐 그때 뭐였지,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 다음으로 네, 월가의 영웅 뭐 이런 책을 썼던,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네, 현재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하는 이 피터 린치 분이 조금 젊었을 때, 지금은 되게 이 흰머리로 나이가 많으신데 좀 젊었을 때 인터뷰를 보면 이분이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다우존스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쓰겠지만 경기 예측은 결국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뭐 14분 동안 전망에 쓰면 12분은 버린 거래요. 결국에 연준, 미국에 있는 연준 의장도 예측을 못하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맞히겠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경기 침체 공포에 쫄지 말고 내 집 마련은 그냥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해가면서 자기 성향에 맞게 공격적인 투자자가 될 거냐 방어적인 투자자가 될 거냐를 고민을 하는 거지. 저런 걸 보면서 이제 경기 침체, 나라 망할 거래, 뭐 가계부채 계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대, 우리나라 뭐 부채가 막 늘고 있대, 막 이런 거를 보면서 겁먹어서 후회할 행동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 절반이 벼락거지가 됐을 때, 그 절반의 벼락거지라고 할 때 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한번 그걸 당했으면 또 당하면 안 되겠죠. 내가 벼락거지라는 그 새로운 신조어에 내가 거기 포지션에 넣어졌어. 그러면 다음에는 안 돼야겠죠. 좀 그런 의미로 대출과 가계부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내 집 마련하시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